안녕하세요. 로컬의 숨겨진 하이 퀄리티 컨텐츠를 디깅하는 캠페인 로컬이 신세계. 이번엔 통영인데요. 통영의 숨은 매력과 맛을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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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한 한 끼, 나를 위한 한 끼를 제안하는 지속가능 미식 연구소 아워플래닛의 음식 탐험가 장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통영국제음악제를 주관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예술사업본부장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세 번째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통영이에요. 통영은 이번에 특별하게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함께 협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통영하면 굴만 이렇게 떠올리고 있었는데 뭐 공예, 문학, 음악 좀 가진 자원들이 엄청 풍부한 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통영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도시인데 이번에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서 통영의 매력을 좀 재발견하는 저도 다시 한번 느끼고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클래식 음악으로 통영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보통 통영하면 이제 아름다운 바다, 풍부한 해산물 이런 걸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음악 도시로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통영이 왜 음악의 도시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통영은 통영 출신의 그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선생의 음악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통영국제음악제를 지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2015년에 통영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는 통영을 꼭 가봐야 되는 성지 그리고 그 음악제를 네, 꼭 가봐야 되는 행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 임윤천 네네. 씨와도 좀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네네. 통영이. 통영국제음악제 외에 이제 또 다른 큰 사업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예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매년. 2019년에 임윤찬 씨가 15살의 나이로 이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프로 연주자로 데뷔를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콩쿠르를 통해서 통영은 좋은 음악을 그냥 선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이 데뷔를 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통영이 발굴한 아, 신일 네, 수도 네, 네. 있겠네요. 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이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실 우스갯소리로 저희 통영 시민들 중에서는 윤찬 씨가 통영 출신이 아닌데도 통영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통영국제음악당 갔더니 정말 뷰가 너무 멋지고 그리고 건물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음악당은 일단 국내 최고의 어쿠스틱, 그러니까 자연 음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관객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 풍광이 너무 좋잖아요. 인터미션 때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에 나가서 다 그 바다를 즐기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제 한산대첩이 펼쳐졌던 그 구국의 바다입니다. 통영의 그 남해 바다는 섬이 산처럼 딱 둘러싸여져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풍광을 지닌 음악당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저희 그 드레싱룸 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다니엘호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싱룸이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그런 칭호를 얻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어요. 굉장히 좀 랜드마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영국제음악당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시가 처음에 지으실 때 그 부지 선정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바다의 그 환경을 해치지 않게 좀 어우러지게 하시려고 되게 설계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별칭으로 그랜드 윙이라고 해요. 근데 멀리서 보시면 갈매기가 날개를 피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다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음악당에 공연을 기획하실 때 혹시 추구하시는 테마나 색깔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음악제는 음악제 예술 감독님이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선생님이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음악을 잘해야 된다. 이제 명쾌하네요. 네, 간단하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만 올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통영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먼 곳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볼 수 있어. 이런 공연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통영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신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음악당에서 했던 공연 중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공연이 있을까요?
일단은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회자되는 공연이 있어요. 2013년에 음악제에서 했었던 세멜레 워크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핸델의 오페라 그 세멜레에다가 비비언 웨스트우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오띠꾸띠르 작품들이 패션쇼 형태로 보여지면서 오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어들이나 연주자들이 다 그 오띠꾸띠르 의상을 입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제 주변에도 오페라 애호가들이 정말 네네. 많은데 네. 이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해주셨던 네네. 기억이 나요. 네네. 또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사실은 어디서도 못 보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음악당에는 메인 콘서트홀 이외에도 블랙박스라는 좀 독특한 공연 공간이 있잖아요. 블랙박스는 이제 콘서트홀에서 구현 가능하지 않은 공연들을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요. 콘서트홀은 클래식 전용홀이다 보니까 음향이나 조명이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클래식 전용홀에서 필요한 공연들은 너무 좋지만 뭐 음악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오페라를 한다거나 무용, 연극 이런 게 구현이 좀 힘들거든요. 블랙박스는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좌석이 다 가변식이기 때문에 심포지움을 한다거나 전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악이라는 어떤 장르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네네네. 진짜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네. 음악당이네요. 저희는 이제 모든 것을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다른 형태들과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음향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무대 천고라든지 아니면 이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또 이 객석의 각도, 이 슈박스 형태가 이 음향적인 좋은 음향을 고려하는 데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향을 결정짓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공연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명당 자리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음악당의 가장 큰 자랑이 좌석을 타지 않는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1층부터 5층 끝까지 굉장히 세밀한 소리까지도 너무 잘 들려서 다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녹음 대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홀이라는 얘기죠. 백건우 선생님도 굉장히 여러 장의 음반을 거기서 저희가 녹음하셨고, 그다음에 손여름 씨도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다 했고, 임윤찬 씨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손민수 교수님도 베토벤 소나타를 몇 년에 걸쳐서 전곡을 다 녹음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음반들이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생산됐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당이다 보니까 후일담도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임윤찬 씨나 조성진 씨나 이렇게 굉장히 팬덤이 큰 그런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통영에 와서 뭘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너무 궁금해하시고 나중에 후에 뭐 이분이 어느 식당에 다녀갔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제가 되면서 거기에 팬분들이 막 그 방문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로컬이 신세계 필드 트립을 떠났을 때 기간이 약간 음악제 기간이었어요. 네. 음악제 언제부터 시작됐던 걸까요?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3월 항상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이제 10일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국제음악제는 상주 아티스트 제도를 쓰고 있어요. 올해는 그 유명한 슈퍼스타 임윤찬 씨, 네. 그다음에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 그리고 이제 상주 작곡가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거장 작곡가 한스 아브라함센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연에 참여를 하시고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작곡 세계를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억이 남는 거는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서 이제 아시아의 잘츠부르크 축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방송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방송을 좀 내보내주시고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유명해지겠는데요. 네네. 프린지라고 메인 음악당에서 열리는 공연 이외에도 음악제 기간에 도심 곳곳에서 포크, 뭐 재즈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펼쳐지는 것도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네. 통영 프린지는 이제 2002년에 음악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분들한테는 저희 음악제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 사실 유료표를 사서 음악당을 직접 방문하셔서 음악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 전체가 뭔가 음악에 좀 쌓여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고자 만든 페스티벌입니다. 점점
점점 사실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올해는 380팀이 지원을 하셨어요. 네. 올해 이제 86팀이 선발이 돼서 총 117회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 준비를 해요. 저희 사무국 외에도 통영에 있는 음악협회 분들이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에 좀 가까이 다가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음악제에서 목표하시는 바나 추구하시는 방향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제음악제잖아요. 관객층이 이제 정말 인터내셔널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아권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케팅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윤희상 선생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윤희상 선생님은 서양 음악계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아시아 작곡가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악 스타일을 알고 싶어요. 선생님의 음악은 서양 음악 기법을 쓰고 있는데 동양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풍기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리산도라고 하는 그 서양의 주법이 있는데 국악기에서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국악기의 그런 소리들을 서양 음악의 표현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 곡 제목들도 재밌는 게 많은데 제목을 피리, 가곡, 그다음에 노래 네. 이렇게 이제 그게 다 영어 표기로 써지는 거죠. 그런 제목들도 사실 많고 선생님 곡은 동양 철학을 담고 있는 곡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아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클래식 작곡가라는 타이틀로 알고서 들었을 때 이거는 제가 알던 클래식이랑 너무 달라서 네. 이건 뭐지? 싶었는데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이게 동양의 한 이런 것들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통영 거리를 걷다가도 선생님 음악이 나오는 걸 들었었어요. 진짜 여기 통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네. 실제로 교가 같은 거를 많이 작곡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이 통영에 있는 학교들, 통영 여중고, 뭐 통영 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그런 교가 지어주기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셨나 봐요. 너무 유명하신 그 청마 유치환 선생님이 또 작사를 하시고. 통영에 오시면 윤희상 기념관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독일에서 사셨던 그 집도 좀 구현해놨고 그냥 직접 타셨던 차도 저희가 운송을 해서 전시해놨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음악단과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통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미식이죠. 일단 많은 분들이 통영하면 굴부터 떠올리시고요. 요즘 계절에 봄에는 뭐 멍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장어, 문어, 그리고 소라 종류, 전복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통영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고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해산물들이 다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안선이 복잡하고 이제 뻘과 어떤 조류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FDA 승인을 받았어요. 청정 해역으로. 통영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굴이라든가 가리비라든가 문어, 멍게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하죠. 여기서 생산이 제일 많이 되기도 하고 판매도 여기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수산업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수산물 해외 시장을 개척하시는 데도 너무 적극적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통영의 가장 큰 산업이죠. 수출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굴의 한 80% 정도가 통영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수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세계 랭킹 3위 막 이 정도로 올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어느 달에 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스텔라 마리스라는 굴은 사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어서 요즘 굉장히 유명해요. 또 개체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낱개로 키우는 굴들이 있는데 이런 굴들은 유럽 어느 굴과 견주어도 맛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도 겨울마다 굉장히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굴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당을 찾는 외국인 연주자들이 굴이 외국에 비하면 너무 가격이 싸잖아요. 그쵸. 굴철에 오시는 분들은 이만큼 굴이 막 이렇게 한 상 나오는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한다고? 진짜 제일 놀라시는 포인트 같아요. 지리적인 이점이나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양식하기에 최적의 바다라고 해요. 지금은 또 멍게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양식들은 항생제를 쓴다거나
먹이를 막 퍼붓는다거나 이런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 띄워놓고 자연적으로 키워지는 그대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열려 있는데 온화하게 닫힌 바다여가지고 가능하다고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굴보다는 멍게파긴 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 굴파, 멍파. 도남 식당 갔을 때 광어, 육회, 멍게 이렇게 삼합을 먹었는데 정말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인생의 맛이었어요. 근데 멍게는 이제 내수에서만 거의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삼합처럼 멍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젓갈로 진짜 많이 담가 먹어요. 그러면은 그냥 비벼 먹어도 되고 밥 반찬으로 좋고 회랑 같이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저는 이 통영에서 배운 방식이 있는데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거거든요. 보통 된장찌개에는 미더덕을 넣어서 먹잖아요. 미더덕 대신에 멍게를 넣으면 화한 본맛이 그리고 감칠맛 폭탄이에요. 방아까지 이렇게 듬뿍 올려서 먹으면 구수한데 입에서 막 확확확 이렇게 터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보통 생으로만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익혀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앞에 이제 굴 살짝 말씀해 주셨다시피 품종도 다양하잖아요. 멍게도 좀 품종이 따로 있나요? 멍게는 보통 남해 쪽에서 참멍게 그 멍게를 많이 드시고 동쪽에 가면 매끈하게 생긴 비단 멍게가 있어요. 얘도 향이 참 우아해서 살짝 고까지만 많이 드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안에서 해녀분들이 해오시는 돌멍게를 진짜 좋아하는데 취향 따라 그것도 한번 골라 드셔보시면 아 나는 이렇게 좀 짙은 맛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분? 또 나는 거기에 어울리는 술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로컬이 신세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지역마다 이렇게 전통시장을 가면 특징적인 상품들이 있는 게 되게 재밌는 요소였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장을 다들 모시고 갔었는데 서울시장은 되게 유명한 새벽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원래 오시고 하는 시장이라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영시 서울시장에는 자연산이 80%는 전부 자연산이에요. 모든 고기나 있는 어패류들이. 양식을 써도 여기는 A급을 갖다 놓고 정상적으로 키로에 따라서 손님 보는 데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재밌었던 광경은 요즘 멸치철이었는지 어머님들이 멸치 횟감을 다 손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에 갔는데 아 제철이 뭐구나 라는 맞아요. 거를 딱 알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런 포인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호동식당 가셨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꼬꼬마 때부터 아빠 손잡고 다니던 집이어가지고 이번에 사람들을 꼭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통영은 특히 졸복이라고 많이들 쓰시는데 쫄복이죠. 그 동네에선 쫄복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복 중에 가장 작은 복인데 요만하게 작게 자라는 소형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로 이제 해장을 하시고 다들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드셨으면 좋겠고 특복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내장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복 내장도 들어있고 해서 추천드리고 아구 내장 수육이 그 집이 유명해서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이걸 드실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점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비웠잖아요. 아침부터 막걸리 시키시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닫아간 날도 또 가셨다고 그런 이야기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통영에는 좀 독특한 식문화를 가진 메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찌를 예로 들 수 있잖아요. 다찌 이야기하니까 제 미소 네. 다찌는 정말 술꾼이라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곳인데 원래는 이제 항상 이렇게 소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술이 기본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요 안주에 술을 드시고 술을 더 시키면 안주 해다 주시고 요즘은 그 이모카세라고 하잖아요. 네, 원조가 네, 네. 이 통영 다찌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뭐가 좋아요?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거 주지 말까 하다가도 얘 좀 뭐 아는데 또 하나 그쵸. 주시고 네.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문화? 그렇게 먹고 씨락국으로 해장하셔도 좋고 빼떼기죽이라고 욕지도에 고구마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고구마를 말려놨다가 죽으로 끓여 먹는 것도 있고 우짜라고 아시죠? 네네네. 우동이랑 짜장이랑 섞인 굉장히 희한한 희한한 음식이에요. 음식 있어요. 네네. 충무김밥도 아시죠? 네. 다들 뭐 충무로에서 온 거 저 아닌가 사실 이런 소리를.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네. 통영의 옛 이름. 충무. 네. 네. 저도 통영에 가기 전에는 제가 옛날에 무슨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네, 데서 파는 맞아요. 그런 네. 휴게소 이런 네. 데서 파는 충무김밥. 근데 그 맛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 젓국을 쓰는 거죠. 깊이 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통영에서 먹는 충무김밥. 저는 그냥 그 오징어 무침에 먹는 것만 사실 먹어봤었거든요. 철마다 그리고 오징어 말고도 쓰세요. 뭐 홍합을 홍합. 말려서 네. 쓰시고 굴도 말려서 쓰시고 훨씬 재밌는 맛들이 이렇게 좀 있고 너물 비빔밥도 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또 한 끼 네. 뭘 먹을까요 했을 때 너물 비빔밥을 먹어야 된다고. 나물 비빔밥인데 이 동네에서 이제 너물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해조류들도 같이 바다나물이 되는 거거든요. 고추장을 넣지 않고 비비는 건데 너무 담백하고 그리고 유각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해요. 요즘 잘 팔지 않는데 개조개를 다져가지고 다시 양념을 해서 개조개에 다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지져내는 음식인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많은 통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사실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너무 식자재가 좋잖아요. 지금 대표님이 너무 막 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런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파인다이닝스러운 다른 형태의 음식이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어떨까. 너무 맛있는 거가 먹어야 돼서 끼니가 모자라기도 하지만 또 조금 다른 형태도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곤 해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근사한 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색다르게 먹어보고 싶은 것도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른 미식을 체험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셰프들과의 교류가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프랑스의 리옹이나 스페인 산세바스티앙이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같은 항구 도시인데 요리사들과 미식 결합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식재료가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풀어내는 스타일도 가지각색이라던가 통영도 지금 가진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게 결합되면 정말 글로벌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컬이 신세계 여행도 미식 산지 투어를 가고 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산지에서 만난 식재료를 가지고 파인다이닝을 경험하잖아요.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통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로 저희도 이번 다이닝에 미더덕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빠에야처럼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조금 더 활발하게 알릴 기회들이 많으니까 많이들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맛 통영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식탁에도 오를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영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이 내어주는 맛, 사람들의 따뜻함, 음악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흐르는 문학 작품 같아요. 진짜 자연과 맛, 예술 모든 것이 흐르는 곳이어서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재미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통영은 예술가들의 고향이고 예술이 계속 흐르는 도시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작은 영감이라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미식의 도시 통영에서 만나요. 만나요. 또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다찌집은 어디 가셨어요? 저는 뭐 은하수 다찌도 가고 만푸